자, 6-2고요. 고전소설 감상하기를 보겠습니다. 고전소설, 여기서는 이제 심청전을 감상할 건데, 그 앞에 내용을 좀 보면, 뭐 이제 고전이 왜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전이 끊임없이 재창작되고 있다.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 보면 이 단원이 한국문학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한국문학이 흘러서 현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적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고전소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고전소설의 특징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비현실성, 우연성, 구전성이죠.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가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뭐 요거는 또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또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 가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게 고전소설의 특징. 그 다음에 이거 구전성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구전성은 아니고 비현실성, 우연성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하고 심청이의 성격.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사회적 상황,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좀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심청전이 현대에도 재창조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현대적 계승 양상 말씀드렸죠. 이제 요겁니다.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 흘러오고 있다. 고전문학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요. 자, 먼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 작품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죠. 판소리계 소설이 심청전, 춘향전, 그 다음에 흥부전, 별주부전이 있죠. 예, 별주부전까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봅시다. 첫 번째, 운문체로 되어 있다. 원래 판소리였죠. 노래였기 때문에 운율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소설인데 운율이 남아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해학입니다. 해학, 웃음 짓게 하는 게 해학인데 해학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언어유희, 과장과 열거, 희화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해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어유희는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이 배울 요 부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이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은 없는 것 같고요. 과장과 열거, 희화화가 뭐냐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가 좀 멍청한 짓을 한다든가, 뭐 어디 갔다가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희화화라 그래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해학,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풍자입니다. 풍자는 대상을 비판하는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꼬아서 비판하거나 비꼬거나 이런 거예요. 비꼬는 거, 냉소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풍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요게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자, 1인극인 판소리의 특성처럼, 원래 판소리는 1인극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창자라고 해요. 창자가 창을 하다가 또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집어넣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한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서술이에요, 서술. 근데 그러다가 참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평가가 들어가면 이런 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서술을 하다가 심청이 너무 불쌍하다. 하늘이 불쌍해서 못 볼 지경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 자신의 감정,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판소리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에 있었던 그것들이 소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1인극인 판소리의 특성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의 문장이 많고,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요.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이중적인 언어가 쓰였어요.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와 평민의 언어인 비속어가 함께 쓰입니다. 왜냐하면 평민과 양반이 함께 향유하던 문학이에요. 뭐가? 판소리계 소설이요. 뭐 판소리도 마찬가지고요. 판소리도 평민들이 즐기던 것이기도 하지만 양반들도 즐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또는 판소리계 소설에는 한자어와 비속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 과정이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근원설화 이게 뭐냐면 지역마다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설화라는 거는 신화전설 민담이죠. 신화전설 민담들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데 판소리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설화와 판소리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구전입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근원설화와 판소리까지는 구전이에요.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부터는 이제 기록이 됐던 거죠. 한글로 한글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설화 판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구전되면서 이야기들이 막 합쳐지고, 그죠? 그래서 근원설화들이 모여서 판소리 사설이 되고, 그 판소리 사설이 이제 소설로 정착한 게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이 또 신소설, 이건 신소설은 일제강점기 때죠. 개화기 때 신소설이라는 것으로 이제 재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소설일 때 이름이 강상련이에요. 자, 근원설화는 요거 다 아셔야 돼요. 신원설화. 죄송해요. 이게 신원설화는 저기 춘향전인데 뭐가 있을까? 네, 그냥 요 밑에 거거든요. 요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자, 효녀지은설화, 인신공의설화, 맹인계안설화.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더 있습니다. 대충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효녀지은설화 이거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지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효녀였다. 심청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 내용이고 인신공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것도 뭐 되게 유명한 얘기 있죠. 도깨비가 아니라 두꺼비랑 지네랑 막 싸우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맹인계안설화는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요런 설화들이 막 이제 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심청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 심청가가 심청전으로 발달을 했고 판소리계 소설일 때 그리고 이 심청전이 개화기 때는 이제 강상련이라는 신소설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상련이 뭐냐면 강 위에 연꽃이란 뜻이에요. 심청전 내용을 정말 놀랍게도 심청전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화책으로도 있고 한데 뭐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걸 잘 안 읽다 보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제 심청전 줄거리는 한번 좀 검색을 해보세요. 심청전의 줄거리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강상련은 이제 심청이가 이제 여기서 그 인당수의 몸을 던지죠. 던지고 얘를 이제 그 누구야 용궁에서 용왕이 얘를 이제 구해줍니다. 뭐 옥황상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용왕한테 명을 내려가지고 용왕이 얘를 이제 구해서 막 데려가요. 용궁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대접도 해주고 막 하다가 거기서 엄마도 만나고 어쩌고 하다가 얘가 이제 연꽃에 쌓여가지고 다시 이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왕의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왕이랑 결혼을 해서 왕후가 되고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나중에 아빠도 만나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 위에 연꽃 그 연꽃 안에 이제 심청이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강 위에 떠 있는 거를 왕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상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서 이 특징은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래는 이거고요. 성격, 교훈적이다. 비현실성, 우연성. 그렇죠. 주제는 뭐 효. 특징은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비현실적 공간, 초월적 존재, 환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비현실성이라는 게 뭐냐. 네?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혜수랑 결혼을 한다. 아직 김혜수 씨는 결혼 안 했으니까 김혜수 씨랑 결혼을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비현실적인가요? 물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문학에서는 이걸 비현실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성은 뭐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 아니면 뭐 귀신이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귀신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것 이런 걸 비현실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도수를 부리거나 뭐 비를 부르거나 뭐 말을 타고 한순간에 천리를 갔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비현실성이지 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찌질한 남자가 있는데 뭐 바보 온 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찌질한 남자가 엄청 예쁜 공주랑 결혼을 했다. 비현실성이냐? 아니에요. 그건 비현실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현실적 공간, 뭐 초월적 존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월적 존재라는 건 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 이런 걸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좀 보죠.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이제 동쪽 하늘이 밝아옵니다.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산인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난 날이 오니 수의 가게 해주시오. 수의, 쉽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뭔지 아시죠? 알아야 되는데. 심청이를 이제 데려다가 인당수에다가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 인당수에 뭐 괴물이나 뭐 괴물은 아니고 아무튼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처녀 여자애를 갖다가 거기에 바치면, 제물로 바치면 뭐 이렇게 풍랑이 안 일어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녀 여자애를 이제 구하러 다녔는데 마침 이제 심청이 아빠가 그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가 바치면, 부처님한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심청이한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그 공양미 300석을 구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이 상인들에게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인당수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팔아 300석을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일 나쁜 게 누굴까요? 네? 여기서 제일 나쁜 거 상인들인가? 상인들도 사실 나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 안 해야지, 장사를. 그죠? 사람의 목숨이 필요할 정도의 장사면 하지 말아야지. 다른 거 해서 돈 벌어야지. 예? 근데 그거를 사람의 목숨을 사가지고 사람을 바쳐가지고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이 글에서는 되게 좀 상인들이 인정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상인들의 행위가 그 당시에 평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평민들이 상인을 좋아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싫어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상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상인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뇌물 받아먹을 때 뭐 정치인들이나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걔네들도 상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농공상이잖아요. 상인이 가장 처진단 말이야. 안 좋아. 천한 것들이에요. 평민 중에서도 제일 천한 것들. 이게 상인인데, 근데 이제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장사를 한다.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상인들 나쁜 놈이죠. 근데 저는 또 나쁜 놈이 누구냐면 그 스님이지 않나. 예? 스님. 그 스님이 이제 그 누구냐. 신봉사가 그 다리를 건너다가 강에 빠져요. 물에 빠집니다. 근데 그 신봉사를 구해줘요. 스님이. 구해주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 절이 있는데 거기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좀 치사하지 않나요? 그냥 뜨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부처님이 예? 그 공양미 300석 받아야 눈을 떠주게 한단 말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아니 부처님이면은 어쨌든 그 신급인데 그잖아요. 근데 그 공양미 300석 받으면 내가 네 눈 떠주기 장사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치사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를 데리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게 장사가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여자를 구해서 이제 갈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여자들 뭐 못 가게 하고 막 안 간다 하고 난리 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수의 가게 해주시오. 쉽게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청이가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실색이죠. 실색. 아연실색이라고 해놨는데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자 심정을 묘사했다. 체크해 두세요.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난 날인 줄 알고 있으나 내 몸이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자, 상황. 신봉사는 아직 몰라요.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쥐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밑에 보면 심청을 제물로 바치지만 인정이 있는 뱃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설에는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뭐 마지막이니까 뭐 이 정도의 인정은 100% 줄 수 있겠죠. 하였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내느냐? 신났죠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그 신봉사는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봉사가 신났어요. 이것은 비극성을 강화하죠. 그죠? 더 비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이게 누가 꿈을 꿨다는 거냐면 신봉사가 꿈을 꿨다는 겁니다. 신봉사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이거는 서술자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설명. 신봉사가 꿈을 꿨는데 얘가 왜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잖아. 그래서 천륜지간이라서 심청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멀리 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복선이에요. 예, 제가 체크해놨죠. 복선입니다. 복선. 근데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청이가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떠날 것이다. 죽으러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 수레를 탄다는 것은 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왕후가 될 것을 여기서 미리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레라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수레라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댁에서 가마 태워갈란가 보다. 자, 이걸 줄쳐볼게요.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 장승상이 심청전이요 여러분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원래 이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였잖아요. 구전되는 거였다 보니까 이게 전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전달을 한단 말이야. 아시죠? 이런 걸 이제 적층 문학이라고 하죠.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이게 판소리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아닌데 적층 문학 이건 이제 구전되면서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요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층 문학인데 그러니까 판소리는 적층 문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네마다 내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토끼전 보면 토끼전 결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첫 번째는 뭐 있어? 그 자라죠. 자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놓치고 이대로 돌아가면 나도 죽겠구나 해서 그냥 도망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토끼가 똥을 싸줘요. 그 간이라고 속이고 뭐 간이라고 속이나 약이라고 속이나 아무튼 똥을 싸주는데 그걸 가져가서 이제 먹였더니 용왕이 병이 나았더라. 네. 위약 효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 뭐지? 자라가 죽으려고 하죠. 그 이제 돌아가면 죽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용왕을 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벽에다 머리를 붙여 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면 산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결말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적층문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도 그렇게 좀 나눠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청전도 조금씩 얘기가 다른데 이 장승상댁 부인이 나오는 버전이 있고 안 나오는 버전이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용궁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나는 버전이 있고 안 만나는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장승상댁이 나오는데 이 장승상댁은 뭐냐면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이를 예뻐해서 양녀로 삼고자 해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승상 댁에서 이제 너를 데려갈란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이게 얼마나 이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를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한 펴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 솟고 아버지를 신세를 생각하며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건 그 조상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조상님들한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비 눈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매. 이건 이제 왜 줄쳐놨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줄거리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설명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다 했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 이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심청이의 아빠가 제사를 지내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청이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심청이 아빠가 만약에 이제 죽으면,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제 제사는 끝이에요. 사실. 네. 뭐 아무튼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을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을 합니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으로 보셔요. 인신공양 모티프, 이런 걸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 모티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패턴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동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양의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신공양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신공양 모티프가 사용된 설화를 인신공양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자 보시면 참말이냐 이런 거 이제 네 글자죠. 이런 게 판소리의 그런 특징이 남아있는 거예요. 운율이 남아있다 이거죠.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네가 날 들어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참 할 일이냐.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대꾸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하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참 할 일이냐. 요게 이제 대꾸라는 겁니다. 앞과 뒤가 대칭구죠. 그 다음 보시면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에 안에 죽은 뒤에 상황을 알 수 있죠. 눈 어두운 늙은 것이 자기, 신봉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을 해가며 동량젖을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그러니까 예전엔 분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예전엔 분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죽어. 그럼 어떡해요? 다른 애를 뵌 엄마들이 있잖아요, 동네에. 그 엄마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젖을 조금만, 애기 젖 먹일 때 우리 애도 젖 조금만 이제 먹여달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동량젖을 얻어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사실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젖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대체로.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 먹일 젖도 간신히 나오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량젖을 얻어먹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되게 힘들게 이 심청이를 키웠다는 거죠.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서리법이죠.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 여러분 이 사궁지수, 사궁이 네 가지의 좀 이제 궁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일 때 이 궁이라는 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 그래서 네 가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늙은 오라비,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죠. 근데 이 중에 보세요. 이 머리 숫자죠. 으뜸이란 뜻이에요. 네 가지 궁한 것 중에 으뜸, 바로 자식 잃은 부모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뭐 자식 없는 늙은이 이런 뜻이겠죠. 자식 잃은 부모 이게 사궁 네 가지에 궁하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게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내냐. 내가 너를 보내고 자식 잃은 부모가 된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냐 이겠죠. 당시 상인들에 대한 반감, 평민들의 반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재앙. 네 새끼들이 그러고도 하늘의 벌을 피할 것성 싶으냐? 뭐 이런 말인 거죠.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 상놈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상놈들, 요즘에 이제 쌍놈들, 쌍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자 이제 인용이에요. 7년 대한 가물적에 대한 한자가 가물 한자 가뭄이에요. 가뭄. 큰 가뭄. 7년 동안 가뭄이 왔다는 거죠.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을 바쳐서 빌자 그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예언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얘기를 했겠죠. 점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비가 올 것이네 이러면서 했겠죠. 사람으로 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탕임금이 고사인용 중국 고사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가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을 죽여서 빈다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그래 차라리 내가 죽겠다. 몸소 희생하여 몸을 정의하여 상님들에 빌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중국 고사인용 했으니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떠하냐. 내가 대신가겠다. 우리 딸을 내놔라. 내가 대신가마.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심청이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합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사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양반들이 이걸 봤으면 혼냈을 거예요. 양반들은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양반들이 가장 나쁘게 보는 게 이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그걸 가장 나쁘게 보고 부모가 주신 몸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걸 가장 나쁘게 보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줄 자식이 지가 먼저 죽는다? 이건 양반들 입장에서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뭐 평민 문학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도 또한 천명, 운명 수능론이죠.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서리법입니다.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앉아 공론 함께 의논합니다. 심소조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신세를 생각하여 봉사님이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산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공양미 300석을 줬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쌀 200석과 돈 300냥 무명 300학 한 동씩을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를 합니다.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에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3배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이게 이제 나름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게 이제 재단이죠. 재단. 내가 전 재산을 이제 바쳐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이제 그 재단이 재단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재단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본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재단인데 나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죠. 신봉사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밑에 제가 써놨지만 나중에 이 뺑덕어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뺑덕어멈이 이 신봉사에게 붙어가지고 신봉사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양미 300석을 바쳤는데 눈을 못 떴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뺑덕어멈이 이제 이 신봉사를 등쳐먹고 식량을 다 이런 돈 같은 거 다 해먹고 나릅니다. 다른 남자랑 바람나가지고 다른 봉사랑 바람나가지고 날라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 그 다음
구별을 다짓고 심소절을 가자고 합니다. 자 이제 갑시다 하는데 또 누가 등장해. 이게 약간 상인들 입장에서는 빡칠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이제 했는데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 시비는 종입니다. 심소절을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합니다. 자 장승상댁 부인이 온 게 아니죠. 그죠? 여자들이 함부로 또 밖으로 못 나다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또 갑니다. 너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승상택 부인이 심청이를 양녀로 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청이를 좋아했어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 않는구나.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긴 한데 네가 살아서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응? 네가 살아서 아버지께 효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300석을 내가 줬지. 응? 나한테 말을 하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에게 도로 주고 당치하는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소저가 여쭈었습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하는 것을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랄 수 없다. 두 번째,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의 일이 낭패이니,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지금 사람 또 구해야 되잖아. 다른 여자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또 어렵고. 두 번째 이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얼굴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가서 결초보온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하고 눈물이 옥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란 뜻이에요.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소조가 울며 말하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그란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지금 상인들이 가자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주 뭐 별의 별거 다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란수를 지어가지고 이제 시를 나눕니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때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자 그래서 글이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이런 걸 삽입시라 그래요. 삽입시. 이야기 안에 산문 안에 운문이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삽입시라고 하는데 이 삽입시의 효과, 삽입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옆에 제가 지금 정리해놨는데 자 먼저 심청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줄글보다는 시니까 시라는 건 아무래도 정서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그러니까 계속 줄글만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시가 딱 들어가니까 뭔가 리프레시가 되죠.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한시거든요. 이게 이제 칠원절구의 한시예요. 7글자 4줄이죠. 생기사 귀일몽간 7글자 그리고 4줄 7원의 절구란 뜻이에요. 한시인데 양반들이 즐기던 문학이죠. 그래서 한시를 이렇게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세히 하진 않을 건데 이 한자가 조금 틀려요. 이게 평민문학이라서 그런지 한자의 이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비교적 정확하긴 한데 아주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 이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안 할 거니까.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게 양반들도 조금 즐길 거리를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평민들은 한시를 모르잖아요. 평민들은 한자를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한자로 말해봐야 평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판소리개 소설에서는 한시를 이렇게 주고요. 그 뒤에 읽을 뜻은 하고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예, 항상 이렇게 나와요. 춘향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풀이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내용을 좀 보면 뭐 이건 보실 필요도 없고 요거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겠느냐마는 서리법이죠.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이거 두보의 시를 인용한 건데 사실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심청의 죽음,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슬프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일단 서리법이고.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지은 거냐면 심청이가 지은 거죠. 네, 심청이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인도 답시를 쓰죠. 답시.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로다. 글을 잘 쓴다는 얘기예요.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닿아요.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찌 피하겠느냐. 그래. 네가 지금 가는 것은 나쁘게 가는 게 아니라 상제께 돌아가는 것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또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 아 그래? 운을 맞췄어? 잠, 환. 안 맞췄잖아. 안 맞췄는데? 문은이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뭐지? 운이라는 게 운자를 말해요. 운자. 운자. 한시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의 끝에 오는 한자를 유사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분이라고 하고 아분 이런 글자를 운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운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잠자. 잠 여기는 환. 잠환 비슷하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 좀 비슷하죠. 예. 모음이. 그다음에 여기도 문, 은 이렇게 안 비슷한데.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운에 맞추어 지으리라 그러면 이게 정확히 잠환을 써야 돼요. 여기에 잠 여기에 환을 써야 운자를 그대로 쓴 건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진 않죠. 평민 문학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난데없는 비바람 이건 부정입니다. 부정.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이 날려 이거 심청이를 은유한 거. 은유예요. 은유. 아니야. 심청이 은유법. 뉘진문에 떨어지나 죽음. 인간의 귀양살이를 하늘이 정하셔서 운명결정론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인간의 귀양살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는 선녀라는 거죠. 이거 이제 적강 모티프 뭐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선녀였다. 그래서 원래 선녀였는데 하늘이 이제 돌아오라고 하셔서 아비와 자식의 정이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심소저가 그거를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는 누가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는 거냐면 서술자요. 그래서 이걸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청이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을 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여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부자간의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약간 개소리지 않나요? 이게 뭐가 하느님이 하신 일이야. 지가 한 일이지. 그죠? 아무튼 뭐 좀 네 어쨌든 뭐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희 아버지를 동네 사람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독하다.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기 밑에 늘어지고 묘사죠. 비같이 흐르는 눈물은 옷깃을 적신다. 묘사입니다. 묘사. 엎어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 때 건너집을 바라보며 자 이제 할 거 다 합니다. 예? 그 동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야. 아무개네 큰아가 안녕 잘 있어. 바느질 영희야 안녕 잘 있어. 그동안 즐거웠어. 바느질 수놓기를 누구와 함께 할래? 작년 5월 다른 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 생각나니? 아무개네 작은아가 수빈아 금년 7월 칠석밤에 함께 기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끝났네. 안녕. 언제나 다시 보겠니?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어. 됐죠? 작별 인사.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붙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그 다음 보시면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애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자 여기 지금 박스 돼 있는 거 체크돼 있는 거 이거 다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이 감정이입이 쓰이면 여러분 감정이입은 당연히 의인화도 쓰인 거예요. 네, 감정이입 의인화 둘 다 맞아요.
청산이 찡그리고 강물이 흐느끼고 꽃은 시들고 버들가지는 휘늘어지고 복사꽃은 슬퍼하고 꾀꼬리 벗을 불러 울어대고 두견이는 피를 내어 울고. 됐죠? 다 슬퍼하고 있죠.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에 두고 끊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두견이가 그렇다는 거죠. 네가 두견이죠.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 울어도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오겠는가. 서리법이죠.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아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봄바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준다. 알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주어서 그래서 나에게 꽃을 보내주었구나. 이런 얘기. 지금 이제 꽃이 왔잖아. 여기 얼굴에 부딪혔잖아 이 바람에. 그래서 봄바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가지고 나한테 꽃을 보냈구나 이런 말이에요.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이것만 이거 뭐 자세히 하면 뭐 되게 복잡한데 그거 됐고요. 그냥 몸을 치장할 도구, 뭐 화장품 이런 거, 이런 뭐 비녀는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냐 그 놀이개가 아니라 아무튼 그 몸을 치장하는 도구죠. 네, 몸을 치장하는 도구인데 이게 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몸을 치장할 도구가 있지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누굴 위해 단장하리 이런 뜻이에요. 해석 써놔요. 몸을 치장할 도구가 나도 있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누굴 위해 단장할 필요가 없다. 서리법이죠.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지랴마는 마지못할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 꽃도 역시 심청이를 비유한 것이죠. 심청이를 비유한 것이다. 아니야. 됐다. 그 다음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한 걸음에 돌아보며 갑니다. 두 걸음에 눈물 지며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을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배 사람들이 소리를 난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기양 소리를 하며 북을 동동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어 떠나간다. 됐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 고전 소설은 여러분 내용은 요걸로 정리하세요. 내용은 요게 답니다. 근데 사실 요렇게만 보면 되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되 이걸 다 여러 번 다시 보셔야 돼요. 이런 필기들 아시겠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조금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들도 보면 가끔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뭐 그런 소설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따로 하시기보다는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떤 요 부분이 딱 나왔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극성 강화다. 아니면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은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야. 이거 학교에서도 체크해 주실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여기가 편집자적 논평이야 라고 알려주실 거거든.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요거 전체 줄거리는 요거 정리하시고 어디 갔어? 뭐야 왜 안 나와? 여기 있다. 네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를 좀 반복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자 학습활동을 좀 볼게요. 학습활동. 심청이가 인당수 재물이 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심정을 파악해보자. 이걸 뭐 파악을 해야 되나? 슬픔 아니야? 슬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다. 서운함. 솔직히 나는 서운함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자습서에 이렇게 서운함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너네 문제 풀 때 이게 나와요. 장승상택 부인은 심청이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나와.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습활동의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신은 공부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자습서의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딱 보이잖아. 딱 보여. 이거 선택지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선택지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뭐 이건 별거 없죠. 후회. 이건 이제 뭐냐면 자기가 눈 뜨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아빠인데 내 딸이 그 공양미 300석 마련하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팔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생각할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내 딸한테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막 이런 후회하지 않겠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안쓰럽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서, 기원 뭐 정도 됐죠. 안타까움도 있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정서 정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세 가지가 있었다요. 네? 세 가지 뭐 있었지? 고전 소설의 특징,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는지 이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가 학습 활동에 나오는 거야. 네? 원래 이 교과서라는 게 학습 목표가 있고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 있는 거야. 이게 왜 학습 활동이냐면 그거야.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고 이 활동들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가 그 세 가지였으면 그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전 소설의 특징,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사건 전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을 다루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대기적 구조라고 합니다. 일대기적 구조. 그러니까 여기엔 없지만 전체 줄거리를 읽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나와 있어요.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다. 권선징악, 사필위정, 인과응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 사건의 상황이 전개된다. 뭐 용궁 가고 어쩌고 한다 그랬죠. 비현실성.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도 합니다. 비현실성, 전기성 같은 말이에요. 됐죠? 요 빨간색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심청이의 성격. 아까 나왔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그랬잖아. 그거 나오는 겁니다. 심청이의 성격. 밑에 있겠지 뭐. 여기 있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이거는 사실 적극적보다는 주체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내 일은 내가 해결한다. 주체적.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죠. 여기서는 그 누구야?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죠. 약속을 중요하게.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안다. 사실 이걸 가르칠 게 아니죠.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야 되나? 됐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보자.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뭐 효를 중시하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심청의 행동이 진정한 효일까?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었을까? 여기 보면 맹희라는 총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이야기겠죠. 아버님을 섬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맹희가 곡기를 끊고 슬피 오니 파리한 몰골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땅에 거적을 깔고 어쩌면 3년 동안 소금이나 마실 것을 입에 대지 않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탐복했다. 이게 효성이야? 그러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땅을 파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효를 다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거죠. 권선징악.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효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곡기를 끊고, 곡기가 뭐야? 뭐 쌀 이런 거, 쌀, 밀, 보리 이런 거, 곡기를 끊고 소금이나 마실 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슬퍼했다, 많이 슬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은 이렇게 효를 중시했는데 약간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도한 이런 효를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심청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죠. 경판본과 완판본을 비교해보자. 자, 경판본에서는 심청이와 신봉사가 주요 인물이다. 투신하고 투신 이후에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신봉사도 심청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경판본에서는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죠? 경판본은 의도가 효라는 가치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심청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제시하고 따라서 경판본은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에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판본은 훨씬 더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장승상택 부인 여기 있죠? 아 여기 나오네요. 양녀가 될 걸 제안하고 그 다음에 심청이 죽음으로 효를 싫어하는 것을 반대. 장승상택 부인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심청이 추구하는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 해결 방법을 내놓는 인물이다. 신봉사는 두 판본에서 성격이 아주 다른 인물. 경판본의 신봉사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 경판본. 그러나 완판본의 신봉사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 인물입니다. 완판본은 유교적 효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대 현실을 회의, 좀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판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완판본이 좀 더 조선 후기에 나왔나 보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가치가 효라는 가치가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도 그런 사회문화적 상황이 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완판본과 경판본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건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겁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현재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건 뭐 연극인가? 오페라 극장인 거 보니까 뭐 뮤지컬이나 그런 거 같죠? 그다음에 이거 이강백이니까 이건 연극이죠? 소설이죠? 황석영 씨 장편 소설. 뭐 마당놀이 이건 마당놀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건 뭐야? 음악도 있어 뭐가. 아무튼 이렇게 여기 나오네. 아이씨. 여기 다 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현대에도 전해지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이 흐른다.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